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 시작합니다. 주말은 모두 잘 보내셨는지요? 자, 어느덧 이렇게 월요일이 찾아왔고 2월도 중간까지 훅 흘러왔습니다. 자, 저희 고수익 작전 타임은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고수익 작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장전 전략 꼼꼼하게 점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장세 속에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번 주 일정일 것 같은데요. 미국의 1월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15일에는 미국 1월 소매 판매, 16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 등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갈 듯 말 듯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지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수익 전략은 이분과 함께 짜보도록 할게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 피곤하시죠? 저 괜찮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나눠볼 이야기는 애플페이 이야기입니다. 아이폰의 간편 결제 시스템이죠. 애플페이 국내에는 상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계속해서 좀 예고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현대카드에서 계속해서 사과 사진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이벤트들이 소소하게 있었는데 자, 이르면 2월 말에 아니면 3월 초쯤에 공식적으로 출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관련주들 흐름 먼저 짚어볼까요? 네, 뭐 관련주 먼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상 뭐 지난 3일 그 금융위원회에서 여신 전문 그 금융업법과 그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관련 법령을 통해서 좀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고 그 부분들을 통해 그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절차를 준수를 해서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애플페이가 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지난해부터 계속 뭐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던 게 애플페이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은 뭐 대부분의 시청자분께서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10월, 11월 그때 이제 많이 이슈가 났다 한다면 개발자분들은 사실상 8월 정도에는 대부분 이게 소문이 루머가 많이 퍼졌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계속 이슈는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는 도입해서 나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 8일 그 현대카드와 애플이 이제 결국은 애플페이 출시를 공식화를 했고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3월 정도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네.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대카드 위주의 이제 애플페이였다면은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지만은 베타적 사용권을 이제 포기를 하면서 카드사도 이제 도입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타 카드사도 도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원래 현대카드가 기존의 그 레퍼런스를 크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제 도입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나중에 점차 확대는 할 수는 있지만은 현대카드 이슈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먼저 발표한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상 그 지금 뭐 자료 화면에서 보시자면은 2월 1일 기준부터 2월 10일 애플페이 관련주들의 굉장히 좀 등락폭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뭐 가장 크게 올라갔던 거는 하잉크 코리아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고, 뭐 KG 모빌리언스, 이니시스도 뭐 일부 상승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좀 조정 상태.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그 현대카드와 같이 조금 어느 정도 루머가 굉장히 컸었던 한국정보통신이 좀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어떤 루머였죠? 뭐 사실 뭐 현대카드와 접촉을 했던 게 뭐 한국정보통신 이다라고 얘기는 뭐 그렇게 퍼졌었긴 했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기사 내용을 좀 잘 읽어보다 보면 한국정보통신 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포커싱이 워낙 그 어떻게 보면 문자 자체가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편성이 쏠렸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한국정보통신이 굉장히 좀 유리할 수는 있지만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도 좀 괜찮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충분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전 거래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에는 사실상 뭐 지수가 워낙 좋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금 2거래 정도 이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뭐 한국정보통신은 마이너스 4% 그리고 뭐 KG 이니시스도 마이너스 3% 그리고 뭐 대다수 뭐 한국정보통신도 뭐 어느 정도 그 마이너스 4%를 기록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조정폭을 좀 세게 받으면서 전일장 좀 크게 하락을 했었던 흐름이다. 그 대신 이거래일째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애플페이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관련주들 흐름은 어땠는지 반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페이 도입 소식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지난해 말부터 좀 스물스물 좀 기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출시 일정이 불투명했는데 이제 공식화가 된 만큼 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텐데 일단은 국내에 이미 페이가 있잖아요. 삼성페이가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삼성페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삼성페이의 상황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그 애플페이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결국 삼성페이와 애플페이의 차이가 뭐냐에 따라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애플페이의 뭐 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일단 삼성페이와 달리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 그 NFC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결국은 긁지는 못하고 찍어서 뭐 되는 케이스인데 네. 이게 사실 국내 NFC 단말기가 보급률이 10% 안팎으로 되어 있고요. 거의 뭐 편의점이나 대형 그렇죠. 뭐 스타벅스 같은 그런 데서만 쓸 수 있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아시는데. 그래서 그 위주로 좀 많이 되어 있고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로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삼성페이의 장점이 뭐 교통카드나 그런 부분들을 쉽게 접목할 수 있는데 네. 애플페이는 지금 교통카드가 되려면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NFC 방식이긴 맞습니다. 애플페이가. 그렇지만은 교통카드 관련 회사 뭐 티머니나 캐시비 등의 별도로 또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네. 그거에 대한 뭐 국제 표준 인증 그리고 단말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그 기업들이 비용이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상 애플페이가 전 세계적으로 약 70% 개국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불과 한 12개국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삼성페이가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는 삼성페이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페이는 별도의 결제 수수료를 또 받고 있는데 이게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그 영세 가맹점들이 한 0.5% 적용을 하는데 애플페이를 이제 도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카드사 수수료 0.5%의 일부를 또 애플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은 워낙 이제 이슈가 크다 보니까는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굉장히 포커싱이 많이 맞춰질 수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용화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확대해 나가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페이가 좀 더 우월할 수 있고요. 삼성페이의 장점은 그 NFC 외에 그 마그네틱 전송이라고 합니다. MST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뭐 편의점이든 뭐든 찍었을 때 안 되면 긁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지금 가능하게 삼성페이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말이 좀 맞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네. 대부분의 그 국내에서는 이제 뭐 밑에 지방 분들이나 그쪽에 좀 약간 잘 전파가 안 터지는 곳은 결국은 마그네틱으로 긁어야 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삼성페이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많이 실리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국내 애플페이 점유율이 점차 나중에는 증가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국내에서는 삼성페이가 시장 점유율이 한 80%가 되고 거기에다 삼성 갤럭시 폰 결국은 갤럭시 폰이 중요한데 점유율도 70%고 애플은 한 20% 중후반대 되거든요. 네.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삼성이 매우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애플페이가 좀 더 우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요 연매출 30억 이하 그 영세 중소 가맹점들 대상으로는 NFC나 죄송합니다. QR 단말기 중심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지원이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애플페이의 점유율을 굉장히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삼성에서 이 그 MST 방식, 긁는 방식을 뭐 국내에서는 많이
뭐 하기도 하지만은 네. 사실상 전 세계에서는 이 MST 방식을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자체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삼성 역시 글로벌 그 모델에 출시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MST 방식 모델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페이가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 이게 유리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국내 사용자들이 해외 쪽으로도 이제 많이 진출할 수 있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은 애플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나온 자료는 글로벌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 페이 점유율을 좀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의 스태티스타에서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1위는 비자고 2위는 애플인데 삼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네. 그렇죠. 삼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이 포인트를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결국은 애플페이가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된다 한다면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는 시장 점유율이 다소 낮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애플페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명확한 단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 문제 있고요. 그리고 NFC 가맹점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명확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애플페이가 확대돼 나갈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는 좀 의구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페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카카오페이라던가 뭐 네이버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자, 다른 간편 결제 기업들에는 애플페이 도입이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일단 이 간편 결제 관련된 시장도 그렇지만은 이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 이제 좀 많이 나눠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플랫폼을 활용한 그 온라인 그 시장은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이 간편 결제 서비스 거래 금액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뭐 국내 간편 결제 서비스는 일일 평균 거래 금액이 2020년 기준으로는 한 4천억 정도 됐었고 2021년에는 5,5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 때만 7천억이 넘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온라인 간편 결제 시장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페이를 필두로 신한플레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 결제 서비스까지 가세를 하면서 앞으로 이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좀 오프라인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뭐 카카오페이든 네이버페이든 오프라인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기업들이 QR코드를 통해서 결제 방식 중심으로 오프라인 확대를 추진적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상 지금 이게 애플페이가 NFC를 통해서 그냥 찍고 끝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QR코드 결제 방식이 필요 없는 애플페이에 따라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그 시장에 부각이 된다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의 QR코드 방식은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을 다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시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은 오프라인 추진을 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한 그 경쟁적인 타격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플페이의 도입,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진출에는 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신호가 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화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입 초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도입이 정식적으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도 뭐 단점이라던가 우려되는 부분들 반종민 소장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만 자, 우리 투자자들은 도입 시점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또 관련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자, 투자 전에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흐름이 먼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오늘따라 이상하게 목이 많이 메이는데 이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목이 매는 것처럼 같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애플페이 공식화에 따른 2월 말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거래 정도 조정 받는 상황들을 봤을 때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는 지금 현재 나오는 거에서 뭐 재료 소멸 가능성을 점쳐두고 있지만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재료 소멸의 가능성은 지금 현재는 조금 시기상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페이가 결국은 지금 예정된 게 뭐 3월 중으로 뭐 3월 초에 출시를 예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좀 조정이 나와주고 3월부터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슈를 계속 크게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포인트를 짚어보시는 게 낫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네. NFC 서비스 및 제조업체 그리고 벤사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근거리 무선 통신 등을 통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포인트는 두 번째로는 NFC 유심 칩을 제조하는 업체 세 번째로는 벤사 그러니까 가맹점과 신용카드사를 연결하는 부가통신 사업자를 벤사라고 하는데 이 네. 세 가지를 포인트를 보시면서 그 해당 종목들을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아마 애플페이가 본격적으로 상용화 된다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일부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지만은 조정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지금 애플페이의 단점이 결국 교통카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좀 지난다 한다면 교통 분야인 티머니 지분을 좀 보유한 에이텍티엔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그 기업을 좀 관찰을 하셨다가 그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하락폭을 좀 크게 보여주지 않고 좀 추세만 잘 유지를 해준다면은 이 종목을 그 다음 종목으로 채택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애플페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뚜벅이인지라 사실 교통카드가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애플페이가 이런 부분을 티머니의 지분을 보유한 에이텍티엔을 통해서도 차후에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은 NFC 서비스 제조업체 그리고 벤사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더불어서 간편 결제 서비스 NFC를 이용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에도 눈을 돌려봐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지금 관심 있게 볼 종목 물론 앞서서 에이텍티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대응 전략까지도 함께 좀 살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이달 말까지는 추가 매수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폭이 좀 더 나와졌을 때 그때 좀 매수 시점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은 당분간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은 뭐 한국정보통신 그러니까는 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그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을 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기업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작년 현대카드부터 그 현대카드에서 한국정보통신등과 애플페이 단독 결제에 따른 기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뭐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됐었던 그러니까 중요 포커스는 결국은 먼저 그 단어에 누가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한국정보통신이 먼저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보통신이 굉장히 세게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상 아까 이제 뭐 교통카드 관련된 부분들도 얘기했지만은 뭐 능동적 BMW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버스 네. 메트로 워킹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좀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된다 한다면 제가 보기엔 애플페이가 굉장히 경쟁력이 셀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챙겨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NFC 그 유선 칩을 생산하는 기업인 이로운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로운의 그 스마트 유심 핵심 칩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고 NFC 유심 칩을 또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실 수 있겠고요. 이 기업이 단순히 그 애플페이에 대한 테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협력사로서 그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 일본 KDDI의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검증 이슈에 가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G로서도 굉장히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기존의 삼성전자의 협력사로서도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체크했을 때는 이로운이 뭐 애플페이뿐만이 아니라 그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 5G와 관련된 이슈도 같이 복합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겠다. 그래서 한국정보통신과 이로운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에이텍티엔 짚어주셨고요. 더불어서 한국정보통신, 더불어서 이로운까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애플페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어떤 부분이 단점이고 또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좀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네요. 반종민 소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고수익 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분 만나는 시간이죠. 펀스탁TV의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월요일이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 증시와 또 이번 주 증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주는 챗 GPT와 SM에서 지분 싸움이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주였죠. 2월 초부터 시작된 챗 GPT 테마의 시작인 오픈 AI가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이용자 숫자가 오픈 닷새 만에 100만 명을 기록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혁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예 없던 영역의 테마가 형성이 된 거니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엄청난 자극으로 다가왔고 이게 테마를 뛰어넘어서 섹터가 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뒤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조단위 투자 소식이 테마의 화력에 또 다른 장작이 되면서 더욱 뜨겁게 타올라 세웠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해서 구글,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 대한민국의 네이버 등 자금력이 있고 활성 사용자 숫자들이 두터웠던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 기세를 몰아서 챗 GPT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기 시작을 했는데 챗 GPT는 12월 출시된 지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용자 숫자는 벌써 1억 명을 넘겼고요. 그런데 이게 세팅 건당 1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127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 챗 GPT의 하루 운영비가 1억 2,705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유료 결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 2만 5천 원의 비용으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챗 GPT를 사용해본 결과 질문을 입력하고 답변이 나올 때까지 약 4 내지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 질문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답변에 대한 시간이 더욱더 길어졌습니다. 오픈 AI사의 유료 결제 모델인 챗 GPT 플러스는 답변 속도가 현재까지는 무료 버전하고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넘긴다면은 앞으로 챗 GPT 시장이 단순 호기심의 영역을 넘어서 여러 영역에서 사용이 될 것이며 현재 가장 훌륭한 수익 구조 모델인 구독 경제의 또 다른 패러다임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 외에도 크고 작은 구조에서 이 챗 GPT를 개발 중에 있으니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때까지 꾸준하게 체크를 해서 투자한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되는 시장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SM엔터의 지분 싸움이 상당한 이슈몰이를 했었죠. 이 부분은 지난주에서도 상당한 이슈가 되었고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까지 테마가 유효할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달 내내 이슈몰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가 되겠죠. 현재 지분 경쟁의 구조는 이수만 그리고 하이브 손을 잡았고 여기에 반대 세력이 바로 SM 경영진들과 그리고 카카오의 구도로 흘러가는 중입니다. 이 지분 구조가 처음 이슈화가 되었을 때는 압도적인 카카오의 압승을 예상이 되었으나 자금력이 너무나 다르죠, 카카오는. 그러나 하이브가 이수만의 손을 들어주자 구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면서 지금은 엄청난 박빙의 구도로 흘러가고 있죠. 이에 따라서 한 주라도 아쉬운 상황이 되자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 소액주주 의결권이 60%를 넘기는 현상에서 어느 쪽으로 주주들이 손을 들어줄지 지금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기관 투자자의 지분인 국민연금이 8.96%, 그리고 KB 자산운용이 5.12%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지난 분기 보고서 작성 이후에 취득을 해서 3분기 말 기준 주주 명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컴투스라는 회사 또한 4.2% 지분을 가진 주주이며 작년 10월 약 99만 주의 취득을 한 이력이 있죠. 컴투스라는 회사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모바일 피처폰 시절에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던 회사인데 지금 이제 대박 투자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이에 따라서 현재 컴투스의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으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컴투스는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IR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컴투스의 지분은 시장에서는 이수만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수만 전 프로듀서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될 경우에 하이브와 손잡은 SM의 성적을 더 높이 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평가가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이수만 전 프로듀서 측이 신청한 신주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따라서 이 싸움의 결과가 상당히 많이 바뀔 모양인데요.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본격적으로 지분 확보 경쟁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이 카카오가 SM의 지분 9.5%, 확보를 한다 하여도 얼라이언 판트더스의 지분을 더해도 29%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이브가 공개 매수로 확보한 지분에서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자녀 지분까지 더하게 되면 이 지분율은 43.5%에 달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카카오 연대가 확보한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게 시장에서는
공개 매수를 더욱 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할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카카오는 다른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하는 만큼 이 추가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 흐름에서 황호준 연구원님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그리고 실제로 시장을 이끄는 이슈가 됐었던 챗 GPT 그리고 카카오와 또 하이브의 SM을 둘러싼 기류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에서 어떤 부분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인지 우리가 또 알아봐야 할 텐데, 자,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주에도 실적은 발표가 됩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막바지에 다르는데요. 요일별로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제가 정리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미국 1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발표가 되는데 이 국내에서는 CJ제일제당과 현대백화점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기업들이 나오게 된다면 CJ제일제당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뭐 설탕이나 기초 조미료의 판매가 많이 일어난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대백화점이라는 회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사명에서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이 두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다, 침체가 아니다라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발표가 되는데 이건 다음 날 나온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짝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시다면은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화요일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은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기준 항목을 변경을 하게 되면서 연준이 원하는 수제로 나오기 쉽게 아예 그냥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의 뜻대로 되게 되면은 역시 연준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게 정확한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면은 이건 무언가 잘못이 되었다. 시장에 거품이 끼었다. 라고 해석을 입맛대로의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번 CPI입니다. 발표가 밤 10시 30분에 진행이 되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미국 증시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여파가 끼칠 전망인데, 먼저 선제적으로는 국내에도 야간에 선물 시장이 움직이는 만큼 이 나스닥의 움직임을 추종하는데, 이 나스닥이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이 여파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다음 날 수요일 열리게 되는 장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날 국내 기업으로는 한국항공우주와 GKL, 위메이드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한국항공우주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방산이기도 하고 우주항공 섹터의 태양격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최근에 마찰이 상당히 많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슈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5일 수요일은 미용 의료기기 수출 기업인 클래시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매출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미용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얼마나 잘 먹히는지, 우리나라의 기업의 이 제품이 얼마나 지금 중국에서도 아직까지 이슈가 되는지 이걸 한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목요일은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인 하나솔루션의 실적이 발표가 되죠. 바이든 정부가 중간 선거에서 어느 정도 근소한 차이로 이기게 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뻥 뛰게 되는 그러한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 과연 이 하나솔루션은 앞으로 이 시장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태양광 시장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원동력이 있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금요일 삼성의 갤럭시 S23 출시가 예정인데, 이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다, 나쁘다,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반응을 지켜본 후에 투자하는 걸 권장드리며, 추가적인 이슈로는 HMM 메가 컨설팅 자문사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겹치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기대되는 한 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단은 미국의 CPI라는 큰 산을 좀 넘어야 되는 상황인데, 또 거기다가 국내 주요 기업들 중에 또 일부가 계속해서 실적 장세로 우리 시장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더불어서 뭐 이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삼성의 신작이죠. S23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뭐 괴물 카메라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시장 반응 지켜보면서 투자에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황호준 연구원 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도 좀 짜봐야 될 텐데 연구원님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오늘장은 여러분들 다음 날 화요일이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기준값이 엄청나게 변경이 됐기도 해가지고 이전에 나왔던 결과들이 좋고 나쁨이 완전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혼란을 야기하던 도중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기존에 나왔던 수치보다 더 높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를 두려워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게 되겠죠. 오늘 시장이 좋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어떻게 되든 간에 오늘은 조금 소극적인 자세로 관망 내지 아니면은 조금씩 해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오늘 완전 시장이 바닥이다, 지금부터 내일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잘 나올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시장에 덤벼들기보다는 결과가 나온 후에 진행을 하셔도 상당히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증시는 오늘만 열리는 게 아니라 내일도 열리고 내일 모레도 열리기 때문에 오늘만 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오늘은 잠시 지켜보는 관망의 태도로 증시를 대응을 하는 걸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만 날이 아니니 오늘은 조금은 숨 고르게 하면서 장세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펀스탁TV의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다음 작전도 빠르게 세워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A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예, 그럭저럭 잘 보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월요일에 또 같이 좀 기운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자, 지난 10일이었죠. 우리나라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도 빠르면 이번 주부터 비자 발급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우리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큰 틀로 보면 나쁠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크게 두 가지, 증시라고 하는 금융 경제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조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시장이 그리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에 큰 폭 상승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섹터는 2차 전지였는데, 개인적으로 2차 전지가 소폭 조정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이제 누가 채울 것인가? 아마도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채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시장이 조금은 더 탄탄하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상 실물 경제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은 경기 침체, 또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 등등이 있습니다만, 금융 경제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 드러난 것이라면 이 실물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물 경제의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중국의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얼마나 나아질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 경제에 얼마만큼 기회가 생길 것인지, 그걸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잠시 띄워놨는데, 우선은 최근에 중국 경제 성장률 추이입니다. 이 자료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 분석이라고 하는 한 리서치 자료를 토대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예전에는 매우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2014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바오바 정책이라고 해서 연 8%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해 오다가 처음으로 꺾였던 게 2014년이었어요. 그리고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는 이제 3%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한편으로는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모자라지만 신흥국이 보이고 있는 경제 성장률로서는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자, 지금 8%선 짚어주셨던 부분이 한 이쯤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3% 수준이다라는 점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 이어가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꺾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되겠죠. 중국이라고 하는 큰 소비 시장이 있는데,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재화를 수출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타격을 조금 딱 받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모난 박스가 지금 보일 겁니다. 2022년 지난해 4월이에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후로
회복이 아직까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것은 역시 한국 같은 경우 GDP를 이루고 있는 순수출이라고 하는 항목이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이 조금 나아지게 되면 당연히 순수출이 나아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한국 GDP의 성장을 견인하는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출 비중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게 중국입니다. 그 다음이 미국, 베트남, 일본 순인데 사실상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의 수출 비중 자체가 중국 한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여실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중국과의 무역 수지 또한 아쉽게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소비가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중국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중국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문을 열게 되면 이 모든 지표들은 저는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물 경제의 회복은 물론이고 우리 증시에 있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그들의 주가 상승 또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한 페이지 더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예, 이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실제 GDP 관련된 건데 지금 오른편에 보이는 것처럼 올해 2분기 6.9%로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이에요. 만약에 중국이 올 2분기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겠죠.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2월, 3월, 4월, 5월, 한 6월까지 흐름이 매우 개선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실물 경제에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전에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이청원 FA님과 딱 정확하게 중국 무역 수지 관련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지금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번에 올해에 5%를 넘기게 되면 우리나라도 한 1.6에서 1.9%까지도 경제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FA님께서는 미니 질문이긴 한데요. 이번에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5%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좀 전망하시나요? 어떤가요? 더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5%를 넘길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저도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보고 왔지만 네. 지금 나오는 수치가 5.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기 전까지는 때로는 6이든 7이든 그렇게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중국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었지만 이에 따른 반발 소비 심리, 소비라고 하는 게 GDP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니까 이 소비만 회복이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깃들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증시 측면에서는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다만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뭐 일부는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다시 한번 꼭 봐야 됩니다. 꼭 봐야 되나요? 네, 아직 현 시점에서 리오프닝 사실상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연초에 조금은 주춤거리다가 그때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쪽으로 조금은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중에 지금은 리오프닝, 챗 GPT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많은 게 있지만 올 한 해 근본적으로 기업 자체의 실적도 나아질 것이고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은 역시나 리오프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리오프닝 관련한 뭐 섹터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까?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인데 자, 이청원 FA님께서는 가장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요? 맨 마지막에 나올 건데요. 네. 자료를 또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지난주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섹터 및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크게 섹터는 5개로 나뉘었습니다. 항공과 여행, 카지노와 면세점, 화장품. 사실상 유통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이라든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면세점이라고 해서 제가 포함을 시켜버렸고요. 그 외에 매니지먼트, 최근에 SM과 하이브라든지 특별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적인 결과를 추론하는 데는 다른 변수가 작용을 해서 제가 그것도 우선은 배제했습니다.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 종목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3천억 원 이상인 기업들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간은 2022년 11월 1일 시가부터 가장 최근 2월 10일 종가까지 총 70일 거래일 동안 위에 있는 36개 기업,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토대로 우리가 가장 좋은 종목이 무엇인지까지 한번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항공입니다. 항공 같은 경우에는 FSC에 해당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고요. LCC 항공사에 해당하는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 TA항공이 있습니다. 이 6개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은 항공 같은 경우에는 60.8%가 나왔습니다. 고작 3개월 정도였죠. 3개월 정도 동안 이 항공주들 전체의 평균 수익률은 60.8%가 나왔고,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기업은 보시듯 에어부산이었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121.03%나 올라갔어요. 이걸 일평균 수익률로 환산하게 되면 1.1233이라고 나오는데, 에어부산은 자고 나면 하루 평균 1.12%씩 올라가고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FSC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반해 LCC 항공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단거리 노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 토대로 LCC 항공사가 조금 더 수혜를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행 같은 경우에는 모두투어,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레드캡투어 이렇게 6개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여행 종목 같은 경우에 평균 수익률은 37.21%가 올랐고, 그중에서 롯데관광개발, 노랑풍선, 모두투어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조금 더 나왔어요. 참고로 여기에 빨간색으로 제가 기록한 기업들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36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기업이에요. 나중에 이 기업들을 토대로 제가 한 번 더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 번 더 볼까요? 다음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GK에 토비스, 코텍, A루트, 롯데쇼핑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이 종목들의 수익률은 16.66%가 나왔고, 그중에서도 GKL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45.07%. 상대적으로 카지노 같은 경우에 수익률 자체가 아쉽게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카지노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1인당 드랍액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가 수익률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낮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면세점인데요.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27.77%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리 높은 편이 아닙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보다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니모리, JTC 같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조금 눈에 보였고, 우리가 관심이 높았던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면세점 섹터의 수익률을 대변하는 순인 27.8%밖에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호텔신라의 주가 흐름이 좋았다 네. 하지만 사실상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한번 볼까요? 화장품입니다. 사실상 화장품 같은 경우 종목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걸 1조, 그러다가 5천억, 3천억까지 제가 확장해서 종목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화장품 섹터에 속한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은 43.76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 애경산업 같은 경우가 주가 수익률이 좀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LG생활건강은 최근에 실적 발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밀려났었죠. 반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이 적지 않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선 1차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기업들을 추려내요. 그리고 나서 이 기업들을 한 번 더 분석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동기간 중에 지난해 11월 1일 시가부터 2월 10일 종가까지의 수익률인데, 리오프닝 관련된 36개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이 36.88%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적어도 이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기업들을 샘플로 삼아서
이제 그 기업들의 무엇을 리스크를 한번 측정해 보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페이지에 나눠서 했는데 우선은 에어부산, 제주항공, TA항공, 모두 투어, 노랑풍선,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GKL이 우선 7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맨 왼편에 2022년 11월 1월입니다. 이날 에어부산의 주가 등락률이에요. 종가 기준 1.0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총 71개의 샘플을 제가 일일이 다 한번 키보드로 두드려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2월 10일에는 0.12% 상승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총 71개의 샘플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1차적으로 이 등락률을 토대로 우리가 추정하는 VAR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이에요. 평균 수익률에서 얼마만큼 주가가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밑에 보이는 STDEV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상으로 보이는 표준 편차입니다.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곧 리스크의 크기를 의미해요. 그런 면에서 이 리스크의 크기를 우리가 엑셀로 계산하게 되면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3.45, 제주항공은 3.23 등등으로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가 이 수치들을 기반으로 이러한 수치를 도출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는 토니모리부터 시작을 해서 CNC 인터내셔널까지 종목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밑에 보이는 STDEV는 토니모리는 3.18이었고요. JTC는 2.92 등등 쭉 나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무언가 도출을 하려고 하는 결과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종목의 우선순위라고 해서 제가 했는데요. 지금 에어부산부터 CNC 인터내셔널까지 제가 쭉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에서 에어부산의 리턴, 데이라고 적혀있죠. 일평균 수익률이에요. 매일매일 에어부산은 1.1233% 올랐고 이 친구의 STDEV,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3.45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더 좋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은 분자에 제가 표준 편차를 놓고 분모의 일평균 수익률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것과 비슷한 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는 샤프 지수가 됩니다. 이 샤프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은 종목입니다. 그 수치를 가지고 대입을 했을 때 순서가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1등은 에어부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참 다양히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샘플로 삼은 이 36개 종목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을 선택한다면 에어부산이 1등이에요. 2위는 티웨이 항공이었고요. 네. 3위는 코스맥스, 4위는 GKL, 5위는 제주항공, 6위는 롯데관광개발, 7위가 아모레퍼시픽, 이러한 순으로 가서 맨 마지막은 CNC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배 원리와 함께 그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해요.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 그 안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도 사실상 동일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기대 수익률은 큰 차이가 없는데 리스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 두 가지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GKL은 지난 3개월 정도 동안 45% 올랐습니다. 반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48%가 올랐어요.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리스크의 크기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났던 거예요. 둘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인지는 위에 랭킹으로 제가 이미 나열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건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네. 리스크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따로 확인을 할 길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위아래 움직인 캔들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주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캔들이 작게 형성이 되면서 올라간다면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리스크가 낮은 거예요. 반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 캔들 자체가 커서 위아래 움직임이 컸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샘플로 삼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에어부산입니다. 지금 실적 또한 최근에 뭐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좋게 나왔죠. 네. 이제 LCC도 괜찮아지고 있고 에어부산도 저는 그런 흐름 보일 거라고 봐요. 지금 시점에서 주가도 어느 정도 빠지는 것도 알고 기간 조정 받고 있으니까 에어부산 지금부터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있고 그 안에서 상세한 섹터들도 있지만 이청원 FA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에어부산이 랭크 1위에 올랐다는 점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고요. 실제로도 실적도 괜찮게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까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청원 FA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